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22년 전 오늘 벌어진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식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후보가 한자리에 모인 건데 보수의 핵심 가치, 이 안보에 대한 메시지 내겠다 이런 의도로 분석하면 될까요? 그렇죠. 지금 더더군다나 국민의힘의 지금 당권 룰이 당원 80%의 일반 여론조사 20% 아닙니까? 근데 네. 일반 여론조사 20%도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전당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이제 보수의 그 전통 가치인 안보를 중시하는 것과 또 하나는 지금 어찌되었건 보훈의 달이 아직 그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호국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조금 감안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렇게 지금 당권 주자들이 전국 투어 말하자면 지금 연설회가 없기 때문에 네. 마땅히 이제 어떤 그 이슈를 부각시킬 만한 그런 장소 선택과 그런 메시지를 하기 어려운데 오늘이야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역사에 아주 중요한 한 획을 긋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가서 당연히 이제 또 이제 말하자면 축사도 하면서 자신의 메시지를 드러내고 더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또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거기에 대해서는 각자 이제 그 안보와 보수의 같이 그런 얘기들을 할 것 같은데 다만 이번에 핵무장론에서 불거진 것처럼 같은 안보에 대한 이슈를 대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각자가 대한민국의 한 축의 리더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내는 메시지들이 어떻게 좀 차별화가 될 수 있냐 그 지점을 우리가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새 후보의 안보에 관한 메시지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나올까요? 아마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특별히 이번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후원 회장으로 이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한상국 상사의 부인 김한나 씨를 후원 회장으로 이렇게 네. 모셨잖아요. 아마 그런 것까지 감안해 보면 지금 이 한동훈 후보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주도권을 좀 잡는 날이 될 수 있다라고 보이고 다른 후보들도 사실 뭐 여야를 떠나서 오늘 같은 날은 우리 그 조국의 뭐 바다를 지키기 위해 또는 뭐 산과 바다, 뭐 하늘, 뭐 어떤 곳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들의 넋을 기리는 날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제2연평해전 같은 경우에는 영화로 나와서 네.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던 그런 또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또 중요한 메시지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예. 자, 기념식 이후에 후보들은 각각 충청, 영남, 인천으로 향하는데요. 어제는 네 후보 모두 영남으로 간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남의 책임당원 40%가 몰려 있는데 지금 영남의 민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어디까지 뭐 그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온 건 없어서 저도 조심스럽게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선거 초반에 이제 기세를 잡기 위해서 사람 표가 많은 곳에 몰려가는 거야 당연히 선거 전략에 네. 가장 그 1위에 있는 그런 전략이니까 전 당연하다고 보는데 예. 다만 이제 과연 이제 그렇다고 하면 당심이 뭐 민심과 괴리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결국 뭐 명남이든 뭐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지향하는 바는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뭐 영남에 지금 표가 일단 많아서 대의원 수가 있어서 가는 거는 그건 맞습니다만은 영남에서 내는 메시지와 뭐 수도권에 내는 메시지가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저는 어찌됐건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서로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흔히 얘기하잖아요. 뭐 1강, 2중, 1약이라고 지금 흔히들 언론에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세를 조금 말하자면은 뭐 한동훈 대 반한동훈으로 가든 아니면 양자 대결 구도로 가든 각자 후보들의 전략은 무언가 초반에 내가 구도에서 밀리지 말아야 하고 어떤 양강 구도나 3강 구도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표가 많은 쪽에 가가지고 일단 본인이 기세를 선점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영남에서 일정 약간 미묘한 지금 영남권 말하자면 그 광역자치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견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에 네. 나경원 그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쪽은 더 일어서는 안 된다. 두 쪽은 여기서 기세를 더 잡아가지고 한동훈 그 전선에서 조금 더 그 양강 구도를 형성해야 되겠다. 뭐 이런 전략들이 부딪히면서 아무래도 이제 영남이 좀 북새통을 이루고 좀 여러 가지 좀 그 화제에 오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찌되었건 영남에서의 어떤 그런 초반 분위기는 잡을 수 있어도 결국에 지금 이 분위기가 아주 큰 실책이 없는 한 수도권까지도 좀 비슷하게 갈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금의 현상은 초반 구도를 잡기 위한 서로 간의 각축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초반이긴 합니다만 지금 영남 표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영남은 표심을 아직 확정짓지 못한 것 같아요. 어제 나온 그 여론조사들을 보면
지금 영남 TK, PK가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영남에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좀 딜레마 상황이다. 왜냐하면 현재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당의 미래가 좀 불투명해지고 또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도 좀 떨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또 미래 권력인 한동훈 후보를 지키려고 보니까 그렇다면은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조기에 레임덕으로 갈 수 있다. 이 정부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판단들이 들기 때문에 사실 지금 영남의 표심은 양쪽에 어느 쪽에다가 무게를 실어야 될까 하는 부분들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 어제 나오는 결과들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한동훈 대 반한동훈의 표심이 거의 반반 정도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아직은 마음의 준비를 확정을 못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지금의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과의 거리를 벌리는 만큼 그만큼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영남의 표심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의 당분간 앞으로 한 2, 3주 남았습니다만 그때까지의 한동훈 후보의 포지션 이것이 앞으로 영남의 표심을 결정짓는 좀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와서 한동훈 후보의 행보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와의 면담은 이제 불발이 됐습니다. 좀 특히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좀 격한 언사로 이제 거절을 하기도 했는데 부산에서는 박형준 시장을 만났단 말이죠. 네. 어떤 걸 좀 얻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영남이라도 TK와 PK의 민심이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부각할 수 있는 한동훈 후보의 어떤 그런 전략이 이제 조금 먹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은 홍준표 시장이라든가 이철우 경북지사의 반응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나 홍준표 시장이 오히려 이제까지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한동훈 후보가 나올 수 있게끔 그 에너지를 키워줬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네. 워낙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저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에너지가 됐다 그런 이제 분석도 있는데 오히려 저는 그래서 경북보다는 PK를 간 것은 사실 PK가 잘 아시다시피 부산 엑스포가 유치 불발되면서 굉장히 민심이 좀 여러 가지 이반도 있었고 하는데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에 상당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줬어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런 쪽 승리를 견인했던 어떤 비대위원장으로 주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갔고 그다음에 박형준 시장은 약간 보수라 하더라도 중도 스탠스에 있는 그런 정치인이라서 본인도 여기에서는 약간 어떤 포용성과 다양성을 가진 그런 지도자라는 걸 보여주는 자기 이득,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기의 그 속셈도 있었을 테고 네.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부산이 굉장히 위험했던 지역인데 내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어쨌든 이걸 사수하는데 공을 들였고 이겼다는 그걸 강조하기 위한 부산행은 여러 가지 말하자면 서로의 약간의 이해관계들이 맞아떨어진 지금 케이스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뭐 지자체장의 만남이 불발되고 성사된 것으로 PK, TK 민심을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유력한 당권 주자가 그 지역에 가서 광역단체장을 만나자고 면담을 요청했는데 면담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거부한 사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이라든지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고 보수의 당권 주자가 갔는데도 안 만나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란 듯이 다른 주자들은 만나주고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만 지금 배척하는 셈이에요.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면 집단적인 왕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의 정서가 일부 반영된 거 아닌가라고도 해석할 여지를 지금 남겨놨다는 측면에서는 한동훈 후보에게는 좋은 시그널은 아닌 거죠. 특히 이번에 부산에 가서 부산시장님은 이제 폭넓게 포용적으로 만났습니다만 사실 부산의 사상구 장제원 의원이 전 지역을 가지고 있었던 사상구의 지금 김대식 의원이 그 자리를 물려받았는데 이 지역도 가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가 이제 밀렸어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방문하는 것으로 변경됐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뭐 일정상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해석을 낳을 수 있잖아요. 특히 장제원 전 의원이 여전히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장제원 의원이 누굽니까? 친윤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이번 총선에서도 사실 친윤계에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런 의원의 지역구에 방문하기로 했다가
그것이 수년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렇다면 여전히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부산 지역에서도 일정한 견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당권 구도가 현재까지는 1대3, 한동훈 대 반한동훈 구도가 선명한 것 같은데요. 한동훈 후보 대세론에 다른 후보들이 한동훈 후보를 좀 공격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 중에 배신의 정치라는 지적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내가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국민이다 이렇게 맞받아쳤는데 지금의 이 구도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 지금 배신의 정치라는 말이 나오면서 저는 지금 이 당권 경쟁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아주 상징적으로 예. 받은 게 배신의 정치는 사실 국민의 보수 정당 계열에서 일종의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그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가 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런 말 얘기하면서 말하자면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 그 반발했을 때 바로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역풍이 불었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보수 정당이 분열됐다라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뭐 분석도 나오고 있는 이런 와중에 이 단어가 소환이 된 거죠. 배신의 정치. 근데 이제 과연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배신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제 이게 이제 논쟁의 주안점이 될 텐데 그 과연 배신이라는 기준이 또 무엇이고 지금 또 한동훈 후보의 여러 가지 스탠스를 놓고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최근에 나타난 언행들을 보면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쨌든 본인이 지켜내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게 지금 한동훈 후보의 입장인데 더더군다나 본인 대표가 되어서 윤 대통령이 척을 질 수가 있습니까? 척을 진다면 3년 남은 3년의 임기가 사실상 여권이 무력화되고 여권이 양분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선거 캠페인의 전략에서 배신의 정치가 나온 건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사람, 이른바 창윤, 이 정권을 창조한 사람이니까 그것을 강조하는 건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후보를 배신의 정치라고 규정하는 거는 조금 말하자면 이게 격화되고 있다는 그런 걸 받았지만 보수 정당 내에서 약간 금기어처럼 혹은 우리가 좀 다루지 말아야 할 그런 언어처럼 돼 있는 이 배신의 정치까지 소환되는 거는 어찌됐건 당원들이 이제 투표해서 평가하겠습니다만은 너무 격하게 이 선거가 가면은 나중에 되돌아올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무줄이 많이 늘어나면은 회복 탄력성이 회복되지 않듯이 이런 점들도 조금 고려한 그런 선거 캠페인이 됐으면 하는 저는 생각입니다. 예,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지금 이 배신의 정치라는 단어 이것은 보수 진영에서는 사실은 금기어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지금 후보들 사이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단어에 가세한 대통령실의 반응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의 반응이 그 며칠 전에 나온 반응이 뭐였냐면 한동훈 후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그 캠페인들 이런 것들은 유승민 의원보다 더 나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절연이라는 얘기가 절윤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완전히 끊어냈다. 이미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국민이다. 이 얘기를 이 원칙적인 얘기겠지만 이 얘기를 가만히 한 번만 곱씹어 보면 그렇다면 국민과 거리감을 가지고 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거리감을 가지고 간다면 언제든지 대통령과는 거리를 둘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버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가 그 약한 고리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뭐 당장 내일 모레 선거가 있다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만 아직도 3주 가까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이 프레임이 더 강하게 작동된다면 한동훈 후보한테는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나경원 후보가 오늘 그 연평해전 승전기념식에 참석하기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당과 정부가 갈등과 분열을 해서는 안 되고 당도 하나로 돼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의 상황을 좀 얘기한 거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세론을 바탕으로 이제 그 말하자면 1차에서 끝내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세게 밀어붙이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원희룡 후보는 뒤늦게 여기에 이제 그 출마를 선언했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당정 일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그 경험들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당대표가 돼가지고 함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나는데 나경원 후보의 포지션이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매한 걸 탈피하는 건 뭐냐? 탕평이다 나는. 그러니까 한쪽에서의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우려하는 한동훈 후보 같은 그런 위험성도 없고 원희룡 후보처럼 당정 일체만 강조하고 오히려
국민의 눈높이를 잘 살피지 못할 이런 우려도 나는 없는 양쪽을 다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나경원 후보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연 지금 이런 구도가 형성된다면은 그 한동훈 후보가 1위를 가정할 때 2, 3위를 누가 할 거냐. 특히나 2위에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원희룡 후보가 2등이 되는 경우와 나경원 후보가 2등이 되는 경우는 이게 완전히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2등을 중심으로 나중에 합종 연행이 돌아가기 때문에 누가 2등이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에서 나경원 후보는 바로 이제 그 적통성과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그다음에 선당후사 이런 메시지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런 캠페인이 저는 이제 누가 더 우세하다, 누가 더 불리하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결국은 여기에서 누군가의 이런 메시지와 캠페인이 먹혔느냐. 그래서 만약 한동훈 내세론이 있다고 해도 결선에 가느냐 안 가느냐도 중요하고 2위를 누가 하느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행보들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럼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그 나경원 후보, 원희룡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선거 기간 안에 단일화는 없다고 봐요. 다만 누가 2등이 되느냐에 따라서 합종 연행은 저는 네.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경원 후보의 포지션이 좀 애매하다고 하셨는데 이명박 대통령 예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후보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당을 오랫동안 지켜온 사람, 그리고 앞으로 당을 오랫동안 지켜갈 사람이라는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캠페인으로는 크게 도움이 될지는 저는 의문스러워요. 그러니까 뭐 메시지는 낼 수 있겠지만 이 방식을 통해 가지고 과연 지금의 그 양강 구도처럼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여론조사 얘기를 했었는데요. 한국갤럽이 지난 6월 25일에서 27일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어제 공개한 여론조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와 인터뷰로 진행이 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사안도 여쭤보겠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한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주장을 해서 그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대통령실은 왜곡이라고 했고요. 또 김진표 전 의장도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논란이 돼서 유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김진표 그 전 의장께서 회고록을 내시면서 그 안에 지금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대통령의 인식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 대통령 인식의 일단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건데 대통령께서 이 참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냐.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했던 그런 음모론 이것을 갖다가 대통령께서 그대로 같이 얘기하고 있더라.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라든지 아니면 책임자 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그 사퇴 결의안이 올라갔을 때예요. 그게 또 안 돼가지고 또 나중에 탄핵까지 갔던 건데 그런 상황들까지 갔을 때까지 대통령의 인식은 이건 또 누군가 잘못된 뭔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또 거기에서 이상민 장관을 그 사퇴시킨다면 또 그 사람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면 이런 대화들이 있었던 거는 맞는데 왜곡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부분이 왜곡이 됐는지에 대해서 직접 대통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참사가 일어나고 난 지 1년 반이 넘도록 누구 한 사람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진실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특별법에 대해서 수용을 전격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 수용이 된 지가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특조위 구성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 그때 그런 연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그 의혹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점점 더 커져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최수영 평론가님. 저는 김진표 의장께서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그건 기억에 의존하는 기록들이거든요. 대통령과 두 분이 단둘이 독대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당시에 들었던 이야기들 그렇게 아주 끝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 정도의 문제의식을 가졌다 그러면 당연히 그때 그 발언 듣고 나서 얘기했었어야죠. 국회의장의 신분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얘기를 그때 공개했었어야지 지금 이제 와서
2년 후에 퇴임한 다음에 공개하고 책에다가 이걸 기술했다? 이건 뭔가 오해 소지로 충분히 살 수가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저는 국회의장을 역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 말에 대해서는 경중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런 측면이지만 이거는 굉장히 곡해를 나올 수가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 박홍근 의원인가요? 일각에서는 그때 전원할 때 자기가 메모를 했다고 하는데 누가 전원을 할 때 그걸 누가 다 메모를 합니까? 저도 거기다 보면 이태원 거기 말을 보면은 이태원 그 지역에는 음식점도 없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대통령이 언급했다 나오는데 이태원이야말로 전 세계 음식점이 다 모여 있는 곳인데 사실관계도 다른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를 과연 우리가 이걸 실체적 진실을 믿을 수가 있느냐? 저는 이거는 주장을 확인하기 앞으로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두 분만 이건 진실을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가의 어른이면은 최소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고도 실체적 기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가질 파장도 생각했어야 되는데 너무 본인 기억에만 의존해서 일방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이나 여권 입장에서는 이게 제2의 그때 그 말하자면 술자리 음모론과 무엇이 다른가. 더더군다나 이것이 국론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면은 지금 법은 법대로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구성돼서 가고 있는데 오히려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김진표 전 의장이 의도와는 다른 일이고 이렇게 유감을 표명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도 해보죠.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늘리기로 했지만 이재명 전 대표가 단독 출마할 때 추대를 할지 찬반으로 갈지에 대한 룰은 아직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두관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출마 가능성이 처음 나왔는데 아직까지 뭘 결심한 상황은 아니신 것 같아요. 지금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도전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누군가는 당을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김두관 그 전 의원께서도 나도 역시 고민을 하고 있다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한 건데 사실 이렇게 출마의 가능성 고민이 출마로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그런 분위기도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제가 볼 때는 고민 단계에서 멈추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 고민하고 있는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요. 네. 그런 과정들이 조금 더 지켜보면 이제 곧 이 전대가 시작이 되면 이제 후보 등록이라든지 이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기간까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지켜보자고는 하셨지만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경제가 없는 민주정치가 되겠느냐라는 견제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든 대안을 마련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대 형식으로 가고 원샷 경선 방식으로 가서 찬반 투표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일극 체제를 입증하는 거고 더더군다나 이게 무슨 전체주의 국가와 뭐가 다르냐는 비판에 민주당이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 당명에 민주가 들어가 있는데 이 과정 자체가 민주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두관 전 지사가 전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노무현 정신과 70년 민주당의 적통을 계승하겠다고 나서면은 확실히 이재명 전 대표의 차별화가 될 뿐만 아니라 본인은 농부가 그 밭을 탓하지 않는다는 그 유명한 노무현 대통령 어록 있잖아요. 이번에 선당우사의 심정으로 말하자면 김태호 의원과 붙었는데 낙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패배했지만 민주당의 적통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출마해서 이 한번 던지겠다고 할 경우에 저는 또 파장이 또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민주당이 일극으로 가든 안 가든 그건 민주당의 사정이겠지만 김두관 의원의 출마가 전 의원의 출마가 조금 민주당의 어떤 그런 역동성과 다양성, 포용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돼야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저는 당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수영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